뭐? 뭐라고 했어? 지연아, 임신한 너를 안 사더니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 한마디에 펄펄 끓는 뚝배기를 나르던 내 손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쨍그랑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방으로 튄 뜨거운 국물이 맨살에 닿았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식당 바닥, 그 뜨거운 국물 위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왁자지껄하던 손님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눈물이 흘렀지만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온전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고 비릿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내 몸에 밴 이 새벽의 냄새는 어느 값비싼 향수보다도 포근했습니다. 내 한평생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냄새였으니까요. 식당 셔터를 올리자 밤새 묵었던 퀴퀴한 공기와 함께 고단했던 어제가 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뽀얀 사골이 밤새 우러나 진국이 된 국물. 이 국물 한 그릇으로 나는 내 유일한 피부치, 내 딸 지연이를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던 내가 지연이 손을 잡고 악착같이 버텨낸 이유였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며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와 맛있게 국밥을 비워내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달아빠진 앞치마를 두른 채 쉴 새 없이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더 하는 외침은 피로를 잊게 하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내 국밥이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할 힘이 된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 내 딸 지연이라고 뜨는 순간 고단했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어? 입덧은 좀 괜찮고? 내 목소리는 늘 그랬듯 설렘으로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응, 엄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힘들어도 내색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죠. 그런 아이가 그냥이라는 말로 전화를 할 때는 속으로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 사더니 또 뭐라고 해? 아니야, 엄마. 그런 거 그냥 이따가 시어머님이 백화점 가자고 하시네. 곧 애 태어나면 한동안 못 다닌다고.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의 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안사돈 박영애. 내 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나를 닮지 않고 내 딸은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박영애는 처음부터 나를, 그리고 나를 쏙 빼닮은 내 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없는 것들이라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죠. 사위는
김서방은 뭐래? 그이 바쁘지 뭐. 어머님 말씀 거역할 사람도 아니고. 체념이 묻어나는 딸의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었습니다. 지연아, 시집살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애 낳고 잘 살면 언젠가 다 내 세상이 되는 날이 와. 조금만 참아, 우리 딸. 응? 응, 엄마. 알았어. 끊을게. 뚝.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니. 내 딸에게 평생 내가 해온 그 지긋지긋한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습니다. 더 강한 어미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 딸이 저 서슬퍼런 시댁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는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뚝배기를 나르려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싸늘한 바람과 함께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박영애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누추한 곳에 발을 들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잔뜩 경계하는 고양이처럼 식당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사부인, 장사 잘 되시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사가 아닌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인 일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지나가던 길에 우리 며느리가 자란 곳은 어떤가 궁금해서 들러봤어요. 호호, 생각보다 정겹네요. 그녀의 눈은 전혀 정겨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낀 테이블과 바닥을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내 30년 세월을 통째로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시장하시지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됐어요. 제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저 지연이가 아이도 가졌는데 사부인도 이제 이런 험한 일은 그만두고 좀 편히 사셔야죠. 우리 체면도 있고, 우리 체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내 땀과 자부심이 저들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체면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게 제 팔자고 낙인걸요. 고집은 아무튼 지연이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돌봐야죠. 그 말을 남기고 박영애는 마치 볼일 다 봤다는 듯 휙 돌아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독한 향수 냄새가 구수한 국밥 냄새와 뒤섞여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가 뱉고 간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나는 틈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 여자가 우리 딸에게 또 무슨 짓을 한 걸까?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방, 우리 지연이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지연이가 그때였습니다. 내 귀에 지옥의 언어가 들려온 것은 나는 펄펄 끓는 뚝배기를 손님상에 내려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을 빠져나왔는지,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핸드백을 부서져라 움켜쥔 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사위의 울부짖음과 계단에서 밀었다는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임신한 아이를 뱃속에 자기 손주를 품고 있는 며느리를 어떻게. 나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김서방이 놀라서 헛것을 본 걸 거야. 지연이가 그냥 발을 헛디딘 걸 거야. 택시 좌석에 등을 기댄 채 나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만 없게 해주세요. 내 딸과 그 아이의 뱃속에 있는 내 손주만 무사하게 해주세요. 내 남은 목숨이라도 가져가도 좋으니. 병원은 죽음의 냄새와 삶의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공간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응급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응급실 입구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 사위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멀끔하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서방, 우리 지연이는? 지연이 어딨어? 내 목소리를 들은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그의 눈과 마주친 순간 나는 차마 다음 말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사위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서방, 말을 해봐. 내 외침에 사위가 핏발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나고 왔다면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을 잡아먹을 살을 끼고 태어날 거다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재앙 덩어리라고. 살? 재앙 덩어리? 그것이 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입니까? 내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사위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아이라고, 어머니 손주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지연이한테 당장 아이 지우라고 소리치다가 지연이가 안 된다고 버티니까 계단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랑 내 뱃속에 그 재앙 덩어리랑 같이 없어져야겠다고 소리치면서 지연이를 제 눈앞에서 흙 밀어버렸어요, 장모님. 사위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진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저 나와 내 딸이 가난하고 근본 없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미신 따위에 눈이 멀어 제 뱃속의 손주를 재앙 덩어리 취급하며 제 어미와 함께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몸의 모든 수분이 단숨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응급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나를 막아섰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커튼이 쳐진 침대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내 딸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인형처럼 누워있는 내 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가쁜 숨. 그 평온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오히려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의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지연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다행히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의사의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의미가 뇌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유산하셨습니다. 안정 취하시고 마음 잘 추스르셔야 합니다. 유산. 그 두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내 손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아기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딸 지연이의 이름과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린 작은 생명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짖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평생의 서름과 한이 그 울음소리에 모두 담겨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갈 때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애였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모양, 방금 백화점에서 사입은 듯한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녀는 마치 자기 집 거실을 거닐 듯 우아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이나 걱정의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여기서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 어떡해요.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연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박영애는 벌레 씹은 표정으로 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 낮춰.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가 부주의에서 넘어진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가 지연이 어깨를 밀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근본도 없는 게 감히 내 아들 발목을 잡는다고 소리치면서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영애가 제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 계집애한테 홀려서 이제 애미한테까지 누명을 씌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명품으로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저런 보잘것없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나는 그 광경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때린 손을 거두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박영애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물어뜯고 짓밟아버리는 사나운 암컷 짐승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제 아들과 그 아들에게 흠집이 날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딸의 고통도 사라져버린 손주의 생명도 그녀에게는 한 점의 가책거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겁게 흘러내리던 내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심장을 후벼 파던 슬픔이 용광로 속 쇳물처럼 들끓던 분노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고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사위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 박영애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내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내 목소리에 그녀의 기세가 순간 흠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만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뺨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대던 박영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관찰하는 듯한 그 오만함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말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라고 감히. 내 딸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사부인께서는 지금 체면 따위가 걱정되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평생을 국밥솥 앞에 서 있느라 굽어버린 내 등이 그 순간만큼은 꼿꼿하게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뜨겁고 단단한 것이 등뼈를 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신 딸이 어떻게 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내 아들 앞길 막는 건 내가 용납 못해.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일은 당신 딸이 그냥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야. 알겠어? 괜히 입 잘못 놀려서 우리 집안에 흠집이라도 냈다간 당신 그 국밥집 잿더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그 협박을 끝으로 박영애는 구겨진 아들의 옷을 탁탁 털어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복도에는 다시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사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 어미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사위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영애가 뱉어낸 말들이 독사의 이빨처럼 내 심장에 박혀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독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잿더미. 그래, 잿더미. 내 평생을 바친 국밥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내 딸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도 저 여자는 오직 자기 집안의 흠집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내 딸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지연이는 하얀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나는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딸의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배에 귀를 대고 희미한 태동을 느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습니다. 내 딸이 어미가 된다는 사실이,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손바닥 아래, 이제는 아무런 온기도 생명의 약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흐윽 아가, 우리 아가. 결국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딸의 배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강한 어미가 되어주지 못해서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죄책감이 수만 개의 가늘이 되어 온몸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어깨 위로 가냘픈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연이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잿빛 절망만이 가득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왔어? 지연아.
내 딸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대답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가 없어졌대. 내 뱃속에서 내 아기가 사라졌대, 엄마. 따뜻했는데 여기서 꼬물거리면서 나 여기 있다고 말해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지연이는 텅 빈 제 배를 쓰다듬으며 인형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내 심장을 산채로 발라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이라도 퍼부었다면 내 마음이 덜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내 딸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저 자기 안의 빈 공간만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마주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딸의 차가운 손에 내 체온을 나누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조금 전 복도에서 흘렸던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비참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연이가 겨우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텅 빈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영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잿더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내일 아침이 밝아도 내 딸의 뱃속으로 아기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내가 평생을 울고불고 매달려도 박영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누추한 국밥집 어미의 눈물을 비웃으며 더 철저하게 우리를 짓밟으려 들겠지. 그 생각이 들자 흐르던 눈물이 다시 한번 뚝 멎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딸이 잠든 병실이 아닌 병원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이 아닌 내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가게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익숙하게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가게의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한 적 없는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주판과 빛바랜 가계부,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내 젊은 날의 흔적들이 먼지 쌓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넣어뒀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버리지 않고 처박아뒀던. 그리고 마침내 내 손끝에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랍 가장 구석에서 손때 묻은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좋은 사람 흥신소, 소장 조동철,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비에 흠뻑 젖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소주를 부어 마셨습니다. 그러다 말고 뜬금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사람 하나 담그는 데는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흉흉한 말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뜨끈한 국물을 한 그릇 더 퍼다 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담글 돈으로 뜨신 밥 한 그릇 더 사드쇼. 죽이는 건 쉽지만 살리는 건 어려운 법이요. 그리고 당신 사람 죽일 얼굴은 아니구먼.
그날 밤 그는 제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 비리 형사 누명을 쓰고 경찰 옷을 벗게 된 사연을, 죽고 싶었지만 차마 죽을 용기도 나지 않아 술만 퍼마시고 있었다고. 그는 그날 밤새도록 내 국밥집에서 울다 웃다를 반복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 명함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아주머니 인생에서 사람 담그고 싶은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꼭 저를 찾으세요.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10년 나는 그 명함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 담그고 싶은 일 따위가 내 인생에 생길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사내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신호가 몇 번 가고 잠결인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눈앞에 텅 빈 눈으로 있는 내 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미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사장님, 저 10년 전에 비 오는 날 국밥집에서 소주 드셨던 기억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섣부른 기대를 한 것일까?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비 오는 날 마지막 손님. 사람 담글 돈으로 국밥이나 더 사 먹으라던 그 국밥집 사장님 맞으시죠?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그 명함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1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사람 담그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하셨지요. 지금 제게 바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늦은 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종로의 낡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몇 층이나 올라가자 복도 끝에 좋은 사람 흥신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니. 지금 내가 하려는 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종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은 온갖 서류 더미와 정체 모를 장비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조동철 사장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 깊게 팬 주름. 하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내게 낡은 소파를 권하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 건넸습니다. 무슨 일인지 편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받아들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딸 지연이의 이야기, 뱃속에서 사라져버린 손주 이야기, 그리고 내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안사돈 박영애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놀랍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샘은 그날 병원 복도에서 전부 말라붙어 버린 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조 사장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여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사과?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면? 돈, 명예, 자식 그 여자가 제 딸에게서 앗아간 행복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아넣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조 사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 위에서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내 결심의 깊이를, 그 진심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장님 또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합시다. 사장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지금부터 제대로 갚아보겠습니다. 나는 품속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내 딸이 살다가 무슨 힘든 일이라도 겪게 되면 마지막 비빌 언덕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아온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로 될까요? 조 사장은 통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그것을 내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양아치로 보이십니까? 10년 전에도 말했지만 돈은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니까요. 다만 조사를 하다 보면 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 실비만 이걸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세요. 나중에 그 돈으로 따님과 함께 더 좋은 가게 차리셔야죠. 그의 말에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수를 위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국밥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지만 내 모든 신경은 조 사장에게서 걸려올 전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며칠 만에 퇴원했습니다. 차마 그 몸으로 시댁에 다시 들릴 수 없었기에 제 손으로 직접 딸을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 품으로 돌아온 딸은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지연이의 다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제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잠든 딸의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딸. 이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여자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것이다. 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그 여자의 눈에서는 피고름이 흐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 사장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조 사장의 말에 따르면 박영애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회사와 개인 자산은 국내 최고의 로펌과 회계법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티끌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금 흐름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녀의 사생활은 두꺼운 강철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며칠 밤낮으로 그녀의 뒤를 캤지만 흔한 탈세나 비리의 꼬리조차 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건 분명한데 실체가 잡히질 않아요. 작정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보고를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평생 국밥만 말아온 늙은 여자의 분노 따위로는 저 거대한 성벽에 흠집조차 낼 수 없는 것일까? 조바심과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나는 망가진 딸에게 뭐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죽이라도 끓여줄 요량으로 집 근처 백화점 식품관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박영애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몇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마치 여왕처럼 백화점 안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 앞에서 굽실거리기 바빴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뒤에 서서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김 의원 사모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부주의해서 좀 다친 것뿐이에요. 젊은 애라 금방 회복하겠죠, 뭐. 우리 아들도 잠시 철없이 굴더니 이제 제정신 차렸답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하하.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 몸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그녀는 그 일을 별일 아닌 것으로 며느리의 부주의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 여자에게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저 여자는 괴물이었다. 자기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먹어치우는 아름다운 허물을 쓴 괴물.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게 잠긴 내 목소리에 그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사장님, 그 여자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과해지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더 깊이 파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한 돈의 흐름 말고 그 뒤에 숨겨진 검고 더러운 돈의 흔적을 찾아주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도 기어간 자리에는 비린내가 남는 법이니까요.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친 박영애의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을 전부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 잔인한 사냥꾼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였을 한 달이 나에게는 피가 말라가는 3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곰팡이처럼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절망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조동철 사장의 전화는 매일 밤 같은 시각에 걸려왔지만 그가 전하는 소식은 늘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허탕입니다, 사장님. 그 여자는 귀신이에요. 회사 법인 카드 외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이라고는 백화점,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이 전부인데 전부 회사 경비로 처리됩니다. 개인 계좌는 월급이 들어왔다가 관리비와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그저 깨끗한 통로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의 잔고는 매일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조사원들의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정보를 얻기 위해 뿌리는 돈까지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복수의 배는 갯벌에 처박힌 채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국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죠. 하지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박영애의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잿더미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그 저주 같은 말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내 딸 지연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러다 지쳐 잠이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맹세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무능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분노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던 것일까? 나는 정말 저 거대한 성벽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 못하고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죽을 끓여 지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앙상한 등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죽 좀 먹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내 몸만 상해. 내 말에 지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내 예쁘던 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집에 다시 안 들어가면 안 될까? 처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은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 마. 그 지옥 같은 곳에 뭐하러 다시 들어가. 이 어미랑 같이 살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내 말에 지연이의 텅 빈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물건들이 거기 다 있는데 아기 옷이며 손수 준비했던 아기 침대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사모았던 모든 것들이 그 집에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짐들을 다 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내 딸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가 다 사줄게. 더 좋은 걸로, 더 예쁜 걸로 전부 다 새로 사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는 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내 품에 안겨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집 이상해, 엄마. 시어머니는 아무도 못 믿는 사람 같았어. 자기 아들조차도. 중요한 심부름은 꼭 윤기사 아저씨만 시켰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맡기지 않았어. 윤기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박영애의 그림자처럼 늘 그녀의 곁을 지키던 중년의 운전기사. 나는 한 번도 그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처럼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말은 그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박영애가 유일하게 중요한 심부름을 맡기는 사람. 그날 밤
조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그의 보고를 끊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 여자 뒤는 그만 쫓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의아함이 묻어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와서 포기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요. 목표를 바꾸자는 겁니다. 괴물을 직접 쫓는 게 힘이 들면 괴물의 그림자를 쫓으면 됩니다. 그 여자의 운전기사, 윤기사라는 사람을 쫓아주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돈을 쓰는 방식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요. 내 제안에 조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의 목소리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타겟을 변경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추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조 사장은 더 이상 박영애의 화려한 동선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그녀의 뒤편에 존재하던 운전기사 윤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윤 기사는 박영애의 스케줄이 없을 때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허름한 상가 건물이 밀집한 외곽의 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들르는 곳은 늘 한 군데였습니다. 낡은 상가 2층에 있는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 조 사장이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은 유령 회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곳이었죠. 윤 기사는 그곳에 갈 때마다 늘 똑같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뱀이 허물을 벗는 장소를. 조 사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무실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윤 기사가 다녀간 직후를 노려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조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문가용 탐지 장비를 동원해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밑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타인명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차명으로 거래된 부동산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쳐 세탁되고 부동산과 미술품 등으로 둔갑하여 숨겨져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박영애의 철옹성 같던 부의 실체는 바로 이 더럽고 추악한 비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숨기기 위해 동원된 차명들의 정체였습니다. 나는 조 사장에게 통장 명의자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내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전부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영애가 어디서 구해온 바지 사장들이겠거니 생각하며 마지막 사진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중년 여인의 증명사진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 삶에 지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 나는 무심코 사진을 넘기려다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의 창고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였더라? 어디서 봤더라? 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 딸 지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한 구석에서 주눅이 든 채 홀로 앉아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영애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다가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내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말했었죠. 저 여자는 왜 불렀어?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 나는 그때 그 여인이 박영애의 유일한 혈육, 가난 때문에 오래전에 연을 끊고 산다는 그녀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근본 없는 것들을 경멸하던 여자. 가난한 친동생마저 부끄러워하며 없는 사람 취급하던 그 오만한 여자가 자신의 더러운 재산을 숨기기 위해 바로 그 동생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처절한 웃음이었습니다. 찾았다. 박영애. 내가 가장 경멸하고 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존재가 너의 가장 치명적인 곳이었구나. 복수의 지도가 마침내 내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금일 휴업 팻말을 걸어 잠그는 내 손은 지난 한 달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게 안 가장 큰 가마솥에서는 여느 때처럼 뽀얀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국물을 휘젓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에서 가장 큰 테이블 위에 조동철 사장이 넘겨준 서류 뭉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명거래 내역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종이들은 박영애라는 여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체 설계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밤새 그 서류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것을 보며 평생 1,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떨어온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차가운 냉정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내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는 마치 수능을 앞둔 수험생처럼 서류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 날짜,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 여자의 더러운 역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기세로 나는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복수의 지도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제보하고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터뜨리는 것.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애가 이 모든 혐의를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경우 그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결정적 함당. 바로 그녀가 자신의 추악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도용했던 단 한 사람, 그녀의 친동생의 증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조사장에게 받은 주소 하나를 들고 낡은 연립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나는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리자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안에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지연이의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애의 동생 박영숙. 언니와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고단한 삶의 흔적이 얼굴 가득 새겨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영애 사장 사돈되는 사람입니다. 내 소개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랑 연 끊고 산지 오래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닫히려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통장 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수십억 원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 통장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혹시 언니분께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던가요? 내 말에 영숙 씨의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통장 사본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어요. 조카, 그러니까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빌리러 갔었죠. 언니는 돈 몇 푼을 던져주면서 대신 인감이랑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군요. 작은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하나 필요하다면서요. 그걸로 뭘 했는지는 묻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영애는 제 자식의 등록금을 빌리러 온 가난한 동생의 절박함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 하나 없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모든 세금 폭탄을 선생님께서 다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박영애 사장은 분명 선생님이 돈이 탐나서 멋대로 벌인 일이라고 발뺌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언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언니를 이겨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함께 싸울 겁니다. 아니, 이 싸움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저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언니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조사장이 미리 준비해 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 여자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대포가 될 겁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짓눌러온 언니에 대한 공포와 눈앞에 닥친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언니에게 당해온 서름과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나는 식당 달력에 빨간색 펜으로 커다랗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일주일 뒤 박영애가 매년 주최하는 정재계 명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는 화려한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조동철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결전의 날을 알렸습니다. 사장님, 일주일 뒤입니다. 그날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언론사에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왕이면 생방송으로 속보를 내보낼 수 있는 방송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은 그날 뭘 하실 겁니까?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끓고 있는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김 너머로 가게 한쪽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 내 모습이 흐릿하게 어른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 제대로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내 얼굴. 그 속에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에 젖어 있던 국밥집 안악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찬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뜨거운 국밥을 말고 있겠죠. 그 여자가 가장 경멸하고 가장 부끄러워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몰락을 지켜볼 겁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나는 여느 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방, 솥에 불을 붙이자 푸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을 보는데 마치 내 심장이 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국밥 맛은 유난히 깊고 진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고기를 썰고 파를 다지고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가 국밥집 이선자로 사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나는 내 딸의 한을 풀어주는 어미가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나는 내 평생을 바친 이 가게와 함께 잿더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가 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가게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인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박영애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를 생중계하기로 한 경제 채널에 맞춰 놓았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동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묵직한 흥분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입니다. 예, 사장님. 며칠 전 저희가 넘긴 모든 자료와 증언 녹취를 확인한 그쪽 윗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을 시작할 명분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하더군요. 조 사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넘긴 증거 자료는 단순한 탈세 제보 수준을 넘어 국세청, 특별조사국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특대형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가장 극적인 효과를 위해 바로 오늘 박영애의 자선 파티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동시에 터뜨리기로 작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물은 다 쳐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시간 수십 명의 조사관들이 호텔 주변에서 대기 중입니다. 제 신호가 아니라 그들의 작전 개시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이 움직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나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으로 속속들이 도착하는 검은색 세단들의 행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인 박영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자선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나눔이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행복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 위선적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눔과 행복. 자기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여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조 사장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시작하세요. 문자를 보낸 직후 텔레비전 화면 속 박영애의 얼굴 위로
긴급 속보를 알리는 자막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주식회사 영락건설 수백억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국세청 압수수색 전격 착수. 연회장 안이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박영애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의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특별히 부탁했던 가장 신뢰도 높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익숙한 앵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최근 주식회사 영락건설 박영애 회장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내부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친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의 친동생 박영숙 씨의 충격적인 육성 증언을 단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에는 박영숙 씨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과 함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국의 생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가 박영애 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몇 푼을 빌미로 제 인감과 신분증을 가져가서 그걸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증언이 터져나오는 순간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기자들이 박영애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동생분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영애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드레스는 기자들에게 밀쳐져 구겨졌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상구 문이 열리고 검찰과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영애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녀는 두 팔을 붙들린 채 힘없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여왕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텅 빈 국밥집에서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함, 안도감, 그리고 내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뜨겁고도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국자로 진한 국물을 한 그릇 가득 퍼올렸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그 여자가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것. 나는 그 국밥을 텅 빈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태어나지 못한 내 손주의 영전에 바치듯이. 그리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고 있니? 아가야, 이제 다 끝났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영애라는 이름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탐욕스러운 기업가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부의 성체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통해 산산이 조각나 흩어졌고 그녀 자신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조차 제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 앞에 등을 돌렸고 그녀의 몰락과 함께 흩어진 인연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내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말았지만 더 이상 그 일이 고되거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는 이제 내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지만 나는 예전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국밥 한 그릇이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고 고단한 삶에 작은 온기가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딸 지연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 지연이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박영애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챙겨주고 잠든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연이가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만들어 온 바로 그 깍두기였습니다. 엄마, 내가 한번 담가봤어.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네. 수줍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하마터면 주저앉아 울 뻔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내 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나와 함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내 딸은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여자의 존재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가게 우편함에 꽂힌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청주교도소라는 선명한 스탬프와 함께 발신인으로 박영애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억지로 눌러두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금 찔러왔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게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봉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만든 이 봉투에 내 마지막 진심을 담아보네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독한 악연을 내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며칠 후 나는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침내 나는 그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잿빛 죄수복 위에 걸친 낡은 조끼, 듬성듬성 빠져버린 머리카락, 움푹 팬 눈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수화기를 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와주었구려. 내 이럴 줄 알았소. 역시 사부인은 정이 많은 사람이니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이라도. 나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녀가 지쳐갈 때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오? 내 뜬금없는 질문에 그녀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딸의 인생을 짓밟은 그날 이후 단 한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당신이 그 차가운 곳에서 굶주리고 고통받기를 매일 밤 기도했지. 그런데
당신이 보낸 편지를 읽는 순간 깨달았소. 당신은 이미 당신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물론 유리병 너머의 그녀에게 전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국밥을 당신 앞에 대접하고 싶어서 왔소.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지. 용서는 당신이 내 딸과 태어나지 못한 내 손주에게 직접 빌어야 할 몫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자격도 마음도 없소. 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내어주는 것이 내 평생의 업이었으니 그 마지막 정을 이렇게라도 베푸는 것이요.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시오. 당신이 평생 경멸했던 이 국밥 한 그릇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온기라는 것을. 박영애는 유리병 너머의 국밥 도시락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울부짖음을 등 뒤로 한 채 나는 차가운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이 우리의 길고 지독했던 악연의 마침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러 지연이가 좋아하는 과일 몇 가지를 샀습니다. 가게 안은 어느새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딸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에 들린 짐을 받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나는 낡은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나 또한 세월의 풍파를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로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겪어낸 자의 깊고 잔잔한 평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 지옥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허무함도 공허함도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웃음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읽어낸 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가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저녁이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함께 말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찢어진 내 마음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틈 사이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당신만의 복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담겨 있을 겁니다. 그저 이 세상 모든 어미들의 삶이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복수심이 어디까지 인간을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영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기도 하고, 한때의 이선자처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불태우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롯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던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